지난 50년 동안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경제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받고도 아프리카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원조가 시작되던 1960년대, 아프리카 빈곤율은 고작 11%였는데 90년대에는 58%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38%로 시작점의 3배가 넘습니다. 돈을 주면 줄수록 더 망하는 이 기괴한 현상, 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원조의 역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마셜 플랜부터 알아야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은 완전히 폐허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였죠. 경제가 무너진 유럽에서 공산당 지지율이 치솟고 있었고 자칫하면 소련이 서유럽까지 집어삼킬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947년에 내놓은 카드가 바로 마셜 플랜이었는데 4년 동안 130억 달러를 유럽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6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셜 플랜 이후 10년 동안 유럽의 1인당 GDP는 35%나 성장했고 미국은 이 성공에 고무되어 새로운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물이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대륙은 식민 지배에서 막 벗어난 상태였는데 연간 소득이 150달러도 안 되고 문맹률은 70%가 넘었죠. 기대 수명도 45세에 불과했고 포장도로나 전력망 같은 기본 인프라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눈에는 이게 기회로 보였는데 아프리카의 석유와 구리, 다이아몬드, 희귀 광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마션 플랜처럼 돈을 쏟아부으면 유럽에서처럼 경제가 살아나고 미국의 새로운 동맹이 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연간 5억 달러로 시작한 원조는 90년대에 200억 달러까지 40배나 불어났습니다. 우간다나 말리, 부르키나파소 같은 나라들은 정부 예산의 60% 이상을 원조에 의존하게 됐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70년부터 2000년 사이 아프리카의 평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 기간에 쏟아부은 돈만 6천억 달러에 달했죠. 그럼에도 서방 세계는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 유엔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발표했고 G8 정상들은 아프리카 원조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죠. 코믹 릴리프나 라이브 에이드 같은 캠페인이 대중적 열풍을 일으키면서 2010년에는 원조액이 연간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마셜 플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유럽에 이미 국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으로 파괴됐을 뿐 법원과 행정부, 조세체계가 수십 년간 작동해온 터라 돈만 들어오면 바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프리카는 달랐는데 식민 지배 시절 만들어진 정부 조직은 애초에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구조였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독립 후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 남아서 소수 권력층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죠. 2025년 기준으로 민주주의 지수 하위 30개국 중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 국가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런 구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와 병원, 도로에 써야 할 예산이 고스란히 권력층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국제회의에 전용기 타고 나타나는 대통령, 빈곤 퇴치 회의에서 6만 달러짜리 롤렉스를 차고 있는 장관,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됐죠. 추정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매년 300억 달러를 부패로 잃고 있고 지난 50년간 원조금의 30%가 이런 식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증발한 셈이죠. 돈이 새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건 이 구조가 부패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말은 국민이 돈을 내는 만큼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정부가 일을 못하면 세금을 거부하거나 선거로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정부 예산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말라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2000년대 초반 말라위 정부 예산의 40% 이상이 원조금이었습니다. 관료들이 공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사고 해외 쇼핑 여행을 다녀도 국민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죠. 돈을 대는 건 외국이고
그 외국들은 자국 여론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원조가 만든 또 다른 재앙은 현지 산업의 붕괴입니다. 선진국에서 기증한 헌옷이 아프리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현지 섬유 산업이 괴멸됐는데 2000년대 초반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의류의 80%가 수입품이었습니다. 가나에서만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내 섬유 공장의 80% 이상이 문을 닫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죠. 이런 현상이 섬유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의 제조업 비중은 GDP의 15%에서 10%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원조가 산업화를 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세계은행조차 원조가 늘어난 시기에 현지 제조업이 약화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환율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대만, 중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생각해보면 이 나라들은 모두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따랐죠.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그 돈으로 산업을 키우고 점점 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이 작동하려면 자국 화폐 가치가 낮아야 하는데 그래야 수출품 가격이 경쟁력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원조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을 현지 통화로 바꿔서 써야 하는데 그러면 현지 통화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 나라 제품 가격도 덩달아 비싸지고 수출 경쟁력이 무너지죠. 현재 아프리카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인데 한국이나 홍콩, 대만 같은 나라들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원조 프로젝트 자체의 실패율도 충격적입니다. 2012년 글로벌 개발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원조 프로젝트 중에는 최대 70%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측정 가능한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간다 의료 원조 감사 결과 기증된 의약품의 3분의 1이 수혜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도난이나 관리 부실로 사라졌죠. 2010년 IT 지진 때도 수십억 달러의 원조금이 쏟아졌지만 10%도 안 되는 돈만 현지 기관에 전달됐고 나머지는 외국 기업이나 NGO, 행정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기본적인 위생시설이나 연구주택이 없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일반 기업은 소비자가 외면하면 망하지만 원조 기관은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대는 건 선진국 정부고 그 정부는 자국 유권자 눈치만 보면 되는데 유권자들은 아프리카 현장 상황을 알 방법이 없죠. 성공이든 실패든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효율을 기대하는 건 애초에 무리입니다. 물론 원조가 완전히 소용없는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기근이나 전쟁, 자연재해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단기 구호가 생명을 살리죠. 문제는 이걸 장기 개발 전략으로 삼았을 때입니다. 50년의 실험이 증명하는 건 분명합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한다면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부패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현지 기업이 성장할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가 외국 기부자가 아니라 자국민에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 의존의 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